사무라이 일본의 역사는 명예, 배신, 무술, 그리고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특징 지어지는 1000년이 넘는 서사시입니다. 이것은 전사 계급인 사무라이의 부상과 지배에 대한 연대기입니다. 사무라이는 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막부의 수호자에서 지배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사무라이는 행동 강령을 구현하여 일본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부시도, 전사의 길,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하세요. 시작해볼까요? 사무라이 시대의 시작은 종종 모호하지만 대략 헤이안 시대 794년부터 1185년까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토의 황실은 미적, 정치적 음모에 몰두하여 먼 지방의 현실과의 접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집권적 권력이 약화되었고 광대한 토지의 관리는 영구적으로 정착한 지역 귀족 씨족이나 관리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궁정 귀족 국의 은, 시, 서예, 복잡한 의식을 중시했고 점차 국방과 지역 통치의 실용적인 업무에 대한 관심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권력 공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토지, 농작물, 이익을 산적과 경쟁 씨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토지 소유자들은 말을 탄 전사와 궁수로 구성된 부대를 고용하고 결국에는 그들만의 부대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사들은 원래 부시, 전쟁의 남자들 또는 사무라이의 선조 용어로 알려졌으며 이동성과 말 궁술의 숙달, 큐바 노 미치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의 무기와 갑옷은 제국군과 눈에 띄게 달랐으며 갑옷 오요로이와 곡선의 칼 타치를 더 선호했습니다. 전문적인 전사에 대한 필요성은 산적들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통제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도 필요했습니다. 헤이안 시대 후반에 늘어난 비과세 사유지인 쇼엔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맥락에서 두 개의 씨족이 등장했습니다. 타이라 헤이케라고도 함, 및 미나모토 겐지라고도 함. 두 사람 모두 황실에서 내려온 후손으로 궁정이 군주의 수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지방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점은 궁정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군사력과 전사들을 조직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 두 씨족 간의 경쟁은 12세기에 일본의 정치와 군사적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사무라이 정체성이 군사적 역할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행동 강령은 초기 단계였지만 활과 화살을 다루는 기술, 군주에 대한 충성심, 다이묘, 그리고 전투에서 명예롭게 죽을 의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무라이는 무엇보다도 궁수, 기병대, 전장의 정예부대였습니다. 명예의 개념과 패배의 수치심은 이미 그들의 윤리의 핵심 요소였으며 후일의 부시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싸움은 겐페이 전쟁 1180년부터 1185년까지 원으로 끝났는데 이는 일본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갈등이었습니다. 서사시 헤이케 모노가타리, 헤이케 이야기는 미나모토 가문의 극적인 부상과 타이라 가문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교토 조정의 음모와 타이라노 기요모리치에서 최고 황실 관직에 침투한 타이라의 권력에 대한 문관 귀족의 두려움이 합쳐져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망명한 황제의 군주가 무장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뛰어난 군사 전략가 미나모토 노 요시츠네 씨족 지도자의 형제와 그의 형제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가 이끄는 미나모토는 동부 지방에서 봉기했습니다. 육지와 해상에서의 전투는 잔혹했습니다. 1185년 단노우라 해전에서 타이라 함대가 시모노세키 해협에서 미나모토 가문에 의해 격파되었을 때 이는 한 일족의 종말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안토쿠 천황을 포함한 많은 타이라 귀족들이 익사했음, 일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미나모토 가문의 승전 지도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교토 조정에서 의식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오한 정치적 통찰력으로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황실의 부패한 영향력과 미학주의에서 멀리 떨어진 가마쿠레에 확립했습니다. 이 전략적 결정은 군사력 바쿠푸의 의식적 권력 초테이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1192년에 요리토모는 천황으로부터 세이 타이쇼군 야만인 정복의 위대한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이로써 공식적으로 최초의 쇼군국인 가마쿠라 막부 1192년부터 1333년까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토의 시민 귀족으로부터 사무라이의 새로운 군사 귀족으로
정치적 권력이 효과적으로 이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황제는 정통성의 원천으로서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 계속 존재했지만 국가의 실제 통제권은 가마쿠라에 있는 군사 저장소 정부인 막부에 있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700년간 지속된 사무라이 통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요리토모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정부 체제를 설계했습니다. 가마쿠라의 군사정부인 막부는 삼중체제를 수립했습니다. 만도코로 행정위원회, 몬추조 법원과 사무라이 도코로, 사무라이 제어판입니다. 요리토모는 자신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가신들을 지토 토지 관리자 및 슈고, 지방의 군사지사로 임명했습니다. 지토는 쇼엔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맡았으며 슈고는 더 광범위한 경찰 및 방위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이 군사 행정 시스템은 막부가 일본의 전례 없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요리토모는 죽은 후 약한 쇼군 가문이 이어받았지만 막부 내부의 실권은 금세 섭정 시켄으로 재직한 호조 일족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미나모토 꼭두각시 쇼군을 위해 일했습니다. 왕위 뒤에 숨은 권력의 패턴은 일본 정치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권력 투쟁에도 불구하고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외부 위협인 몽골의 침략에 맞서면서 그 가치와 국가적 단결을 입증했습니다. 1274년 1차 침략과 1281년 2차 침략에 쿠빌라이 칸의 몽골 제국의 대규모 함대가 일본을 침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사무라이는 기술적,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몽골군은 일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화약과 집단 전투 전술을 사용했음, 용감하게 적과 맞섰습니다. 개인 결투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무라이 전투는 빠르게 변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일본이 가미카제, 신풍라고 부르는 태풍이 침략 함대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승리했지만 방어는 막부의 자원을 고갈시켰고 토지와 약탈의 보상을 기대했던 사무라이들 사이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막부는 그것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에게서 땅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신들의 불만으로 인해 가마쿠라의 권위는 치명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1333년 고다이고 천황이 이른바 겐무 복원을 통해 제국의 권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을 때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노력은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을 촉진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겐무 복위는 사무라이들의 지지 부족과 황제의 편애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빠르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황제의 전 동맹자 에이시카가 타카우지는 그를 반대하고 자신의 막부를 설립하여 아시카가 또는 무로마치 막부 1336년부터 1573년까지를 시작했습니다. 본부는 교토의 무로마치 지구에 있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는 대조적인 시대였습니다. 한편 그것은 선도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특별한 문화적 번영을 목격했는데 이는 사무라이 계급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선찬은 예술에 반영된 규율, 명상, 미니멀리즘 미학을 장려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식화되고 의식적인 연극 형태인 노, 능, 극장, 다도, 찬오유, 단순성 와비과 평온함 사비를 강조하는 사회적 의례, 명상을 권유하는 바위와 모래 정원인 선사정원, 가레산스이, 그리고 선찬우의 영향을 받은 단색 수묵화인 수미에가 포함됩니다. 한편 가마쿠라 막부만큼 지방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아시카가 막부의 본질적인 약점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아시카가 가문은 황실과 가까운 교토에 수도를 두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독립성을 침해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왕조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나라는 거의 60년 동안 두 개의 경쟁하는 제국의 조정, 북부와 남부로 분열되었습니다. 1392년에 법원이 재통일되었지만 쇼군의 권력은 지방 군사지사 또는 슈고에게로 넘어갔고 그들은 사실상 자율적인 봉건 영주인 다이묘, 문자 그대로 위대한 땅의 이름으로 변모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온인의 난 1467년부터 1477년까지으로 쇼군 계승 분쟁으로 시작된 파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토가 불타고 수도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사무라이와 문화 엘리트가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온인의 나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일본을 1세기 동안의 무정부 상태와 끊임없는 전쟁으로 몰아넣는 촉마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불길하게도 센고쿠 지다이, 전국시대 1467년부터 1600년까지라고 불렸습니다. 센고쿠 지다이는 군사적 행동과 정치적 전략 측면에서 전형적인 사무라이 이야기입니다. 아시카가 막부의 중앙 권력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 공백은 패권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던 수백 명의 다이묘가 메웠습니다. 각 지방이나 지역은 전쟁터가 되었고 충성심은 전통이나 혈통보다는 힘과 즉각적인 보상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사무라이는 이제 보병인 아시카루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군사화된 계급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들은 전개 기병대 외에도 다이묘 군대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부시도는 아직 문서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영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명예롭게 죽으려는 의지를 통해 실천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성심은 종종 덧없었고 게코쿠조 하위자가 상위자를 전복하는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전쟁 기술의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이묘는 방어 요새로서뿐만 아니라 지역 행정의 중심지로서도 거대한 석조성을 건설했습니다. 조카마치 1543년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의 도착은 아르케버스 철포를 소개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같은 통찰력 있는 다이묘는 이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하고 파괴력을 활용하기 위해 군대를 재편성하여 아르케버스로 무장한 대규모 아시카루 부대를 통합했습니다. 일본을 재통일하는 과정은 3명의 뛰어난 지도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노부나가가 반죽을 하고 히데요시가 굽고 이에야스가 먹는다 라는 일본 속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가장 먼저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오와리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한 노부나가는 무자비한 군사 천재이자 파괴주의자였으며 군사적 거점이 된 거대한 불교 사원 엔야쿠지 등의 권력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1560년 오케하자마 전투에서의 결정적인 승리, 훨씬 더 큰 군대에 대항하여 그 후에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의 아르케버스의 대량 사용, 그들은 울타리로 보호되는 소총병 대열을 형성했습니다. 사무라이 전쟁의 전통을 깨고 군사력의 새로운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노부나가는 배신당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의 부하 장군 중 한 명인 아케치 미츠 히데에 의해 혼노지 사찰에서 1582년에 세푸쿠 의식적 자살을 하기 전까지 일본의 절반을 지배했습니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했는데 그는 평민 출신으로 신분이 비천했지만 노부나가의 계급을 거쳐 그의 최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위대한 통일자였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현명한 외교와 압도적인 군사력을 결합하여 일본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엄격한 사회적 구분을 제도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검 등록부 카타나가리과마를 수행하여 전국적으로 농민의 무기를 압수하여 사무라이 계급만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의 지배 계급이자 직업 계급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무라이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들의 다이묘의 성도시에 거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조카마치. 그리하여 전사와 농민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의 통합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도한 야망은 그를 2가지 값비싼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한국 침략 1592년과 1597년은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고 원망의 유산을 남긴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1598년에 그가 죽고 미성년 상속자가 남게 되면서 최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죽은 후 3번째이자 가장 오랫동안 통일을 이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했습니다. 노부나가와 히데요시의 옛 동맹이자 라이벌이었던 이에야스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패권을 위한 최종 대결은 중요한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아들에게 충성하는 시족 연합군 서군에 대한 승리로 일본에 대한 확실한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1603년에 이에야스는 황제에 의해 쇼군으로 임명되었고 에도 현재의 도쿄를 수도로 하는 도쿠가와 막부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와를 설립했습니다. 에도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 시대는 사무라이 권력의 절정기였으며 250년 이상 지속된 거의 끊임없는 평화인 도쿠가와 팍스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사무라이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안정을 확보하고 내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꼼꼼하게 설계된 사회적, 정치적 통제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사회는 유교 모델에 따라 엄격하게 계층화되었습니다. 사무라이가 맨 위에 있고 농민, 장인, 마지막으로 상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 질서는 법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었지만 경제적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에야스가 다이묘 현재 약 260명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핵심 메커니즘은 산킨코타이, 즉 교대 근무 또는 교대 참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다이묘가 에도에서 1년을 보내며 쇼군을 섬기고 그 다음 해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족은 사실상 인질로 에도에 영구히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이묘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반란의 자금을 지원하는 능력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에도가 대도시로 성장하고 도로와 여관망이 형성되는 데에도 자극을 주었습니다. 막부는 또한 국가적 고립 정책, 즉 사코쿠를 시행하여 기독교의 영향을 제거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대지마의 네덜란드인과 중국, 한국과의 접촉은 예외. 사무라이에게 있어서 평화의 시대는 역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군사 계급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전사에서 관리자, 관료 및 정부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시도는 이 시대에 법전화되어 무사의 비공식적인 관행에서 영주와 쇼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자기 수양 감정 조절과 검소함, 교육을 강조하는 도덕적, 윤리적 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무라이는 유교, 역사, 고전 무술을 공부하는 문해력과 행정력을 갖춘 계층이 되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카타나와 와키자시를 휴대할 수 있는 독점권을 유지했는데 이는 그들의 지위와 영혼을 상징하는 이중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엄청났습니다. 전사는 사무직 근로자가 되었고 그의 검은 전쟁에서 실제로 쓰이는 도구라기보다는 계급의 상징에 가까웠습니다. 정치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평화는 사무라이 계층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에서 제외되자 많은 사무라이는 고정급여 종종 쌀로 지급을 받는 하급 관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화폐 경제에 뒤처졌고 공식 사회 계층의 최하위에 있는 상인 계급은 산킨코타이와 도시 생활 덕분에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무라이는 가난에 빠지고 빚도 쌓였습니다. 부시도, 명계, 용기, 검소함의 이상과 빚에 시달리는 관료의 현실 사이의 격차는 깊은 좌절과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무라이가 론인 주인 없는 사무라이이 되거나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학문이나 예술에 헌신했습니다. 사무라이 시대의 종말은 내부적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붕괴로 인한 것입니다. 1853년 미국 해군의 매튜 페리 제독은 흑선 함대를 이끌고 에도만으로 항해하여 일본이 무역 항구를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구 열강에 맞서 막부의 군사적, 기술적 약점을 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외국의 압력으로 인해 전례 없는 국내 정치적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사코쿠 정책은 무너졌고 막부는 불평등한 조약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도쿠가와의 적대적이었던 서방 지역인 사스마와 조슈에서 민족주의와 반외국주의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족들은 존노 조이, 황제를 존경하고 야만인을 몰아내라 라는 모토 아래 연합하여 황제 수세기 동안 의례적인 인물을 국가적 통합과 정통성의 상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영역의 젊은 사무라이들은 낮은 계급이었지만 큰 야망과 개혁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트로 알려진 시시. 이들은 도쿠가와 막부에 대항하여 무장하고 일어섰습니다. 이 갈등은 보신 전쟁 1868년부터 1869년까지만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쇼군 세력이 군대의 근대화에 늦게나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패배한 내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1867년에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 1868년에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주의 사무라이 엘리트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등가 주도한 이 사건은 중세적 의미의 제국 권력의 회복이 아니라 권력을 근대적 과두 정치로 이양한 정치 혁명이었습니다. 새로운 메이지 시대 1868년 1912년은 외국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 후코쿠 쿄헤이, 부유한 국가, 강한 군대에 초점을 맞춘 급속한 근대화와 서구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사무라이 제도 세습 봉급과 카스트 제도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 국가적 통합과 현대 군대 창설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871년과 1876년 사이에 사무라이 계급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일련의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봉건 영지하는 폐지되고 중앙이 통제하는 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습수당은 정부 채권으로 대체되었지만 사무라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종종 부족했습니다. 1876년에는 사무라이가 공개적으로 칼을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패도령. 이는 그들의 정체성에 가장 상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폐지는 분노와 반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마지막 진정한 사무라이인 사이고 타카모리가 주도한 사스마난 1877년 안입니다. 반란은 주로 징집된 평민으로 구성된 새로 결성된 국가 군대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지만 이는 군사적,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전사 계급의 확실한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카스트로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사무라이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많은 전직 사무라이 시조쿠는 새로운 정부, 군대, 경찰, 재계에 합류하여 교육, 규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사무라이의 정신인 부시도는 일본의 국가 정체성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고 메이지 정부는 이를 황제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봉사의 도덕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황제의 신성한 모습이 최고의 충성의 대상으로서 다이묘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과 희생, 사무라이의 용맹함과 명예롭게 죽으려는 의지는 일본 국가를 위한 군사적 희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일본 제국주의와 20세기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니토베 이나조와 같은 지식인들은 부시도를 일본의 윤리적 본질을 서구 세계에 투사하는 텍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의 수호자로 시작해서 막부의 성립과 에도 시대의 철권 통치를 거쳐 최종 해체에 이르기까지 사무라이는 일본 역사를 지배하며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문화적, 윤리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는 천년간의 전투, 리더십, 깨지지 않는 명예의 규범에 대한 증거입니다. 일본의 미학, 무술, 도덕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라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상징성과 기능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무라이의 영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도 카타나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무사의 검은 무사 계급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최초의 검은 타치, 헤이안과 가마쿠라 시대츠로 더 곡선형이고 기병대가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벨트에 걸어 착용했는데 말 위에서도 쉽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타치는 겐페이 전쟁 당시 주요 무기였습니다.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기병에서 보병 전투로 전환되면서 카타나 무로마치 시대와 에도 시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타치보다 짧고 칼날이 위쪽을 향하도록 오비 벨트에 운반되어 다닐 동작으로 더 빠른 드로우와 컷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아이주츠 기술. 카타나는 센고쿠 지다이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다이시오, 문자 그대로 크고 작음, 즉 사무라이만이 소지할 수 있는 한 쌍의 칼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전투에 사용되는 카타나 롱소드와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 패배한 상대의 목을 베는 데 사용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푸쿠에 사용되는 와키자시, 단검입니다. 다이쇼는 단순한 무기 세트가 아니라 사무라이 계급의 뚜렷한 표시이자 그들의 특권과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강철을 구부려 유연한 핵심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날을 만드는 꼼꼼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칼날의 품질은 예술 작품이자 야금 공학의 위협이었습니다. 사무라이 검에 대한 분석은 세푸쿠, 하라키리, 의식적 자살을 언급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와키자시는 이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푸크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의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무라이가 적에게 잡히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적에게 잡히는 것은 가장 큰 불명예였으며, 패배나 심각한 실수 후에 명예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상관이 내린 처벌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전사가 생명보다 명예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행위는 잔혹했지만 사무라이의 부시도에 대한 헌신과 자신의 운명과 죽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무라이와 선불교의 관계는 중세 일본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발전 중 하나였습니다. 선종, 특히 린자이 학파는 가마쿠라 시대부터 사무라이 계층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전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찬, 현재에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무라이에게 이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명상의 실천 좌선은 전사가 전투에서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초연함의 상태인 무신, 마음 없는 마음의 정신 상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격한 규율, 단순함, 궁정의 과시를 거부하는 것을 강조하는 선찬의 미학과 수행은 사무라이가 장려하고자 했던 스파르타 윤리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깨달음은 종종 코안이나 갑작스러운 행동을 통해 순식간에 달성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는 전투에서 즉각적인 결정과 치명적인 행동의 필요성으로 잘 해석됩니다. 선은 검술검도뿐만 아니라 건축, 원예, 다대도 영향을 미쳐 무로마치 시대에 세련되고 엄격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사무라이들은 이를 자신들의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공식적인 폐지에도 불구하고 사무라이의 영향력은 메이지 시대와 그 이후의 군대, 관료제, 교육 철학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부시도를 통합 도구로서 사용했습니다. 봉건적 의미를 벗어던지고 황제에 대한 충성, 황제의 신성한 모습이 최고의 충성의 대상으로서 다이묘를 대체했습니다. 과 애국심과 희생, 사무라이의 용맹함과 명예롭게 죽으려는 의지는 일본 국가를 위한 군사적 희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을 요구하는 국가적 윤리 규범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일본 제국주의와 20세기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니토베 이나조와 같은 지식인들은 부시도를 일본의 윤리적 본질을 서구 세계에 투사하는 텍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의 수호자로 시작해서 막부의 성립과 에도 시대의 철권 통치를 거쳐 최종 해체에 이르기까지 사무라이는 일본 역사를 지배하며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문화적, 윤리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는 천년간의 전투, 리더십, 깨지지 않는 명예의 규범에 대한 증거입니다. 일본의 미학, 무술, 도덕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